네, 우선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앞자리 또 비워주셨고 또 이렇게 앞에 모니터도 있고 해가지고 또 제가 약 한 50분 이야기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잠깐 저는 이렇게 벗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우선 우리 정말 우아하시고 아름다우신 부회장님께서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미사와 또 이렇게 꼭 단체에 필요한 회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회나 이제 정규 미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우리 강의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게 축소해서 하는 거잖아요. 옛날 총회처럼 이렇게 강의가 길지 않고, 그래서 사실 한 50분, 그것도 총회 시간에 따라서 강의 시간이 계속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훌륭한 외부 신부님을 모시지 못해서 그냥 제가 하기로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법 이렇게 정했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요즘 소통 전문가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소통 전문가나 아니면 스타 강사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사제로서 살다 보니까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또 오해, 또 잘못된 소문,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고해성사를 하면은 가족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공동체 안에서 오해, 또 잘못된 소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까지 그냥 냉담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상담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네, 대단한 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소통, 그러면 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하고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뭔가 소통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바가 서로 정말 다르고 그냥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대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말하자면 도대체 저 사람은 진짜 왜 저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말씀도 성사 중에 많이 하세요.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판단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맞추면서 내가 그냥 남편한테 또 아니면 시부모님한테 자식한테 맞추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진짜 못 살겠다. 근데 바로 앞에는 부인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맞추면서 살다 보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에 남편이 들어왔거든요. 진짜 맞추면서 살다 보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서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서로 맞춰주고 있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친구들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 또 연인이 헤어지는 이유, 연인들이 서로 헤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 부부들이 이렇게 이혼하는 이유, 그 다음에 가족이 소원해지는 이유, 많은 이야기를 들어다 보면 이렇게 많은 이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 가장 이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성격 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격 차이. 흔히 얘기해요. 걔랑 나랑은 안 맞아.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성격 차이죠. 이게 성격이 안 맞아서 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안 맞아서 저 사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저 사람 우리랑 안 이상하게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성격이 이상해. 그래서 우리랑 같이 못해. 그래서 단체에서도 그렇게 되면서 성격 차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격이 안 맞는다. 성격 차이가 난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성격이란 뭔가요? 그럼 모른다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러는데 성격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러고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격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가? 왜 그 사람이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일까요? 물어보면 그것도 또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몰라요. 그러니까 딱 만나서 성격이 안 맞으면 그게 어떤 성격인지, 성격이 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지 않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하거든요.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근데 판단이 안 되나요? 그냥 되잖아요, 판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 나랑 안 맞다. 판단하게 돼요. 근데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관계 자체를 단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저 신경 쓰지 말고 아예 그냥 참든가. 근데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판단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한 후에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판단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난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참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공감은 이렇게 지속될 수 없어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 마음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소통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신비,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말하자면 소통의 첫걸음은 인간이라는 어떤 신비에 다가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신비로운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저도 제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이해 안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저가 왜 그러는지, 왜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지, 왜 이런 성향이 있는지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상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라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아셨죠? 지금 내 머릿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대부분 제가 보니까 남편분들을 아니면 자식들을 떠올렸는데, 아니면 시부모님 떠올렸는데, 바로 바꿔보세요. 신비로운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진짜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아니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라, 신비롭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막 제발 술 좀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소파에 막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진짜 이해하지 못해. 이게 아니라, 신비롭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인가. 저렇게 잠자기도 불편할 텐데 어떻게 저 상태에서 잠을 자는가. 참 신비롭다.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저 신비에 한번 다가가 보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아셨죠? 나 저 인간 진짜 저 인간 이제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그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옆에서 막 소리 질러봤자, 그리고 막 화를 내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레베카 수녀님이랑 잘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녀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제 우리 수녀님이 정말로 말을 곱게 하시거든요. 안 좋은 것도 곱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좋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슬슬 좀 되게 부담이 돼요. 뭐냐면 어떤 수녀님이 시부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 못하는데? 그거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수녀님은 조용히 다가와서 신부님 좀 바쁘신데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게 그러면 예 그러면 시부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거 안 했다가는 나는 정말 나쁜 놈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 저 표정이나 저 목소리에 내가 거부하면 나는 인간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한테 윽박지르고 소리 질러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야 인간아 술 좀 그만 처먹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남편이 그거 안 바꿔요. 근데 술 깬 다음에 당신 술 먹다 잘못되면 저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 어떻게 살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진짜 죽일 놈이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부드럽게 신비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알게 됐어요. 아, 네. 정말 강한 힘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냐면, 교회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혼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걸 식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소자 식별할 때, 이제 말하자면 신학교에 누군가 올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사람의 성격,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교회법을 배울 때 그 과목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단어도 어렵고. 근데 그때 처음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신부님은 아니고 그냥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저희한테 이제 오셔서 소위 말하는 어떻게 성격이 형성되는지, 그다음에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아주 사소한 이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아주 사소한 행동에도 원인이 있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 보는 여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로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까딱하거나 어떤 사람이 약간 째려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이유가 뭘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찾아보고 싶었죠. 근데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점수가 좋게 나왔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수업은 의무였고 두 번째 수업은 선택이었는데 저희가 한 반에 저희가 한 45명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수업 수강 신청한 사람은 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도 성적은 안 나왔지만 또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궁금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썼던 교재가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기질들이 형성되는가 서부터 해서 그게 어떤 나중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격이란 게 나오고 그게 통합적으로 인격으로 형성되는가, 그 과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저 사람 이렇게 저래.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 사람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의 성격의 많은 부분은 부모한테 물려받았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그리고 내가 아주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 겪었던 그 경험들이 나를 형성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50편짜리 드라마인데, 50편 너무 긴가? 24편짜리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뭐 12편이나 13편 한 회만 보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다 평가할 수 있나요? 없죠. 말하자면 단죄할 수 없잖아요. 1편서부터 봤으면 다른 생각을 가질걸요. 그래서 많은 그 테러범들이나 아니면 잔혹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어머니들은, 그 테러범들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 이해 못하죠? 하지만 그 남편의 부모님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걸 물려받았는지, 그리고 이 남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역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에 가장 기본적인
그 말하자면 성격이 기질을 바탕으로 성격이 형성될 때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 지금의 모습을 어렴풋이 그나마 알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 맺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루는 것으로 유전적이고 선천적입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근데 이 기질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4가지 기질의 요성이 있거든요. 감성이 있고 이 성성, 섹슈얼리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성욕 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격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낙천성, 뭐 이렇게 낙천적이다, 유머 이렇게 4가지의 기질이 있는데 이것을 4가지 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25, 25, 25, 25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격성이 훨씬 강하고 감성이 이퀄라이징,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게 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나의 성격이라는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4개가 다 굵기와 높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집이 딱 지어졌을 때 갑자기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강한 기질이 압력을 받겠죠. 그러니까 감성이 가장 강한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슬퍼지고 그냥 방에 혼자 수서박혀 있고 막 우울증 같이 될 수 있어요. 화가 나면 그냥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성욕 측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적인 욕망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성욕을 풀고 싶은 그런 게 풀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공격성이 강하다 그러면 압력을 받으면 거기가 압력을 받으니까 때려 부시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화가 났다 그래서 뭐를 자꾸 짚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남편이 화가 난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가서 문도 안 열어주고 말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럼 감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남편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갑자기 나하고 자자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일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으면 굉장히 막 클럽에 가서 춤을 춘다거나 막 그런 걸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사람마다 이 4가지의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조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일단 기질이 다 달라요. 근데 기질이 유전적이고 선천적이잖아요. 그리고 기질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잘. 그러니까 이 기질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집을 지은 다음에 기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성격은 성장 과정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라던가 학교라던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겪었던 사건이나 사고가 내 기질과 만나서 나의 성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 형성도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기질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경험치가 생기고 나를 형성했어요. 이 성격이라는 것도. 그리고 바로 인격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이에요. 이 기질과 성격이 다 통합된 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잘 흐릿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래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라는 게. 그리고 점점 기질이라는 것들이 잘 숨겨져요, 안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보십시오. 되게 복잡하죠? 네. 우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성격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이는 거, 말하자면 이게 이제 MBTI라는 거예요. 좀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성격 유형이 16가지로 또 MBTI로 구성돼요. 그리고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애니어그램도 9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하면서 이 성격 유형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것과 관계 맺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저를 예를 들자면 이제 말을 잘한대요. 이제 어떤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성향이 기쁘대요, 좀.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게 없대요. 말하자면 어머니가 늘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진득하게 하질 못해. 근데 제가 ENFJ예요. 저는. 근데 사회운동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잘 맞는 직업군이 바로 이 종교인, 사회활동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맞아요. 그리고 말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기질과 성격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제가 7번 유형이라고 그래요. 열정적인. 그러니까 MBTI ENFJ와 7번이 만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말을 좀 곱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의 성격이에요. 제가 이렇게 욕을 하고 싶어도 저는 이런 된장 이렇게 하지 막 욕을 안 해요. 아니면 이런 쌈장 이렇게 하지. 근데 그거는 집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욕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정 환경 때문에 제가 그런 성향을 말해서 성격을 갖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끼리 싸우거나 욕하는 걸 제가 못 보고 컸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로 저의 기질과 가정 환경에서 저의 성격이 나온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해요. 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격 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요인으로 이 성격 장애는 뭐냐면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장애예요. 그리고 성격 장애가 있지만 또 성격 장애 경향이라는 것도 이것보다 약하지만 있거든요. 근데 여기 A군, B군, C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총 10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더 늘어나거든요. 사실 여기 제가 가끔 가다가 참조하는 여기 DSM-5라고 DSM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성경과도 같은 위치에 있어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 이 정신 이상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한 거라서 여기에서 항목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뭐라고 명명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항목이 나와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증이다, 무슨 성향이다,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4.5판 4판 개정판 나왔다 5판이 나왔는데 4판까지는 한국말 번역이 없어서 저도 그 원문으로 보면서 애를 먹었는데 5판에 비로소 한국말 번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여기 다 들어있고 여기에 바로 이제 성격 장애라는 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성격 장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격 장애에 해당됐다면 여러분은 여성연합회 대의원이 못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못 지내요. 사실 여기에 해당되면. 그리고 혼인생활 역시도 힘들어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장애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은 이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게 있고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안정적인가, 평온한가, 그 다음에 이성은 분별력이고 무엇인가를 식별하는가, 그 다음에 가치관은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나예요. 근데 이 감정과 이성과 이 가치관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인간이 돼요.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싶은 감정이나 이런 감정은 굉장히 많은데 이성이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을 이성이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막 감정이 막 솟구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은 굉장히 좋은데 컨트롤하는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말을 안 듣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솟구쳐 나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내비게이션 말하자면 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혼인하는 경우에 사실은 어디 애기보살이나 철학관 가서 궁합 보고 날 받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질이 아니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아니면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사람이 감정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분별력이 있고 또 가치관이 나랑 같은가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 혼인할 때 예를 들자면 버스가 와요. 근데 너무 버스가 신형이야. 막 너무 좋아. 새로 나왔어. 그리고 사람도 별로 안 탔어. 그리고 되게 안락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저 버스를 타면 편안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벌써 앞에 고르다가 몇 개 버스가 지나갔어요, 벌써.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좋은 버스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은 이걸 타야 된다 해서 버스를 탔어. 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네? 그래서 말해요. 기사님, 왜 나는 성산포 가야 되는데 모슬포 쪽으로 가요? 이 버스는 모슬포 가는 버스인데요? 성산포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 버스는 모슬포 가는 버스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성산포 가려고 했는데, 성산포 가야죠. 빨리 차 돌려요. 버스 돌려요. 그리고 막 기사한테 맛있는 음식도 해주면서 성산포 한번 가봅시다. 안 가. 아니, 기사를 윽박 지르면서 성산포 한번 가봅시다.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모스포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혼인에서 일어나요. 이 사람이 스펙도 좋고 건강하고 잘생겼고 좀 편안하게 잘 대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싶어서 그냥 혼인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 인생관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같이 혼인하고 보니까 전혀 다른 인생관인 거예요.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삶의 목표로 하는 게 전혀 다른데. 그렇죠?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요. 목적지도 보지 않고 올라타는 버스가. 그러고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럴 줄 몰랐다는 등 버스 타려면 우선 번호부터 확인해야지. 번호도 안 보고서 버스 타놓고서 지금에 와서 성격 차이라고, 성격이라보다는 이제 가치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게 다르면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길을 함께 여정하는 거잖아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다, 아니면 오토바이 타, 자동차다 이런 걸 떠나서 우선 목적지가 같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갈 때. 근데 이 목적지에 대한 확인이 없이 혼인하게 되면 계속 틀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무조건 참아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이 사람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 분들은 적어도 이제 만나면 그런 거 했어요. 색깔은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아니면 감명 깊게 봤던 영화는 뭐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뭐예요? 하면서 막 그런 거 보면서 약간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폈거든요. 근데 요즘은 며느리감이나 신부감 고를 때 무슨 영화 좋아하는지, 아니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아니 무슨 책 감명 깊게 읽었는지 봅니까? 집은 마련했대? 네? 아니면 돈은 잘 벌어? 그렇죠? 전혀 말하자면 여행을 하면서 목적지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산화 좋은지, 운동화 좋은지, 아니면 옷을 잘 갖춰 입었는지, 배낭에 먹을 게 많은지 그것만 확인하고 출발. 그때부터 싸우는 거야. 나 일로 가야 되는데 저로 가야 되는데. 우선 어디로 가는 건지를 먼저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성이 올바라야 하고 감정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과 관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 실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실현해 나가는 사람과 자격지심, 계속적으로 콤플렉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아 실현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존심과 자존감이 사실 심리학적으로 거의 같은 말인데 저는 이렇게 나눠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뭐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자신감 같은 거고, 자존심은 사실은 괜히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는 이렇게 꼰대 같은 거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자기 실현을 잘하고 편안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크니까 자존심이 이제 말하자면 약해집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자존감이 크니까. 근데 내가 좀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엄청 부려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직장도 좋고 일도 잘하고 인정받는 남편은 자존심을 안 내세워요.
그렇죠. 내가 이미 자존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부인이 뭐라고 하면 아 당신 말이 맞아 막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굳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직장을 잃고 뭐도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면 자존심이 엄청 세지면서 뭐라고만 말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하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놈이 왜 이렇게 저렇게 지 승질만 부린다고. 뭐 나 제대로 하면서 그런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제 이해가 되죠. 뭐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되면 그렇게 안 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굉장히 자존심을 내세운다. 그러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자존감이 낮구나.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래서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 좀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자존심만 세우게 되고 결국 관계는 단절되게 되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성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왜 갑자기 심리학 얘기하다가 종교 얘기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믿음, 어떤 자기의 일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결핍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감. 내가 이 가정이 온전하게 잘 유지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건강할 것이다. 우리 아이가 올바로 크겠지.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 안에서 불안감이 생기고 의심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면 굉장히 그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완전히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상실되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목적들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근데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이나 목적들이 충만한 상태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견뎌요. 희망을 가지고. 근데 그 소망이 잠시 자꾸 이렇게 결핍돼요. 그리고 나중에 상실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사라지잖아요. 그럼 정말로 인간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잖아요. 미래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런 게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나 호르몬,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고착화될 수가 있어요. 아예 계속 희망을 못 갖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그럼 이런 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감정이 자기 안에서 점점 결핍되고 상실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에게 이렇게 어떤 문제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이분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체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앉자마자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막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막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친구님 시간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그런 말을 할 때까지의 시간. 말하자면 감정이 폭발해서 솟구쳐 오르다가 이성이 잠깐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다. 그러면 이분은 쉽겠구나. 근데 어떤 분은 2시간, 심지어 어떤 분은 3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신부님 시간 괜찮으세요? 퇴근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한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아주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감정에 응축된 에너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때가 이걸 계속 발산해야 되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때가 너무 길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마다 이게 굉장히 다른데 기본적으로 가치관의 마찰이나 가치관이 이 세상과 맞지 않을 때 이성이 이성이 가치관과 감정을 컨트롤하다가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면 감정에 계속 에너지가 쌓여요. 말하자면 특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부모가 주입시켜주는 어떤 이상이나 희망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아닌데 근데 그걸 계속 축적하고 쌓다 보면 감정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감정과 나랑 다르니까.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가치관을 서로 살피고 서로 이해한 다음에 죄송하지만 딴 길을 가야 됩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저는 자녀에게 하도 부모가 저를 이렇게 하라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내 자식에게만큼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거예요. 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거라고요. 그것도 자기 고집이에요. 자식은 좀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데 왜 자기가 먼저 자식하고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나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해요? 좀 나는 얘기하고 싶고 엄마 생각도 듣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자식이 무슨 죄예요? 내가 이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 부모와 가치관을 공유해야 됩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는 네 갈 길로 가라고 해야 돼요. 어떤 부모 자녀가 40대까지 아니면 예전에 보면 혼인을 하지 못해. 근데 기반도 다 있는데 혼인하지 못해. 왜냐하면 부모가 아직도 그 자녀의 혼인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그래요. 자식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요만한 울타리 그 새가 다 컸는데도 날려보내지 않고 계속 지지볶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 쪼아대는 거예요. 말하자면. 만약에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떤 길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해요.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성모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지금 방송이 녹화가 돼서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저희 신학교 교수 신부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네 맨발로 빨빨거리고 다닐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말하자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만약에 성모님이 우리 그 유교 전통에 따른 한국 어머니였으면요, 십자가 근처에도 못 갔어요. 당장 그렇게 막 갈릴레아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막 그럴 때 찾아와가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여기서. 너 왜 그러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성모님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보여주는 사춘기 때 성전에서 보여주는 이런 행위를 보고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갈 길로 가게 해주잖아요. 왜 갈 길로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끌어안고 그렇게 서로 죽지 못해서. 그리고 그 자식도 나중에 엄마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니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쵸? 왜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자기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내 그냥 선입견이나 내 틀로 이 사람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누구인지 우선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인간이라는 신비에 다가가는 일이 관계 맺음과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은 이제 정신신체의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활용하는 책인데요. 이 개념은 뭐냐면 사람의 몸과 정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몸의 상태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자궁을 적출한 경우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근데 어떤 그렇게 적출이나 이런 수술이 아니라 암 같은 것을 앓은 다음에 심리 상태는 또 달라요. 적출은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암은 재발에 대한 위험성이나 공포감을 계속 갖고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훼손이나 흉터도 그게 팔에 있는지 얼굴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심리가 완전히 변합니다. 어떤 병을 앓았는지가.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면담이나 이런 걸 요청할 때 그분이 어디 아팠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그런 병이나 그런 질환을 앓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떤 심리 상태가 되는지 좀 미리 확인을 해요. 근데 그것을 고정화시키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일단 그런 준비를 하고 만나는 거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단체나 조직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겪었고 또 어떤 상태인지, 집안이 어떤 상태인지, 직장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필 때 지금의 이 사람을 알고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친교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앞에 사람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존재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 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지금 제가 보셨다시피 어때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간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느냐? 만약에 하느님과의 관계, 나가 이 절대자 너라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를 만나면 있는 그대로의 너가 신비로운 너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아내가, 이제까지는 내 남편이, 아니면 동료가 그것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나한테 좋냐, 나한테 나쁘냐, 나한테 유익하냐, 그러지 않냐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나한테 안 맞으면 버리면 되고, 말하자면. 근데 나한테 안 맞는데 계속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매우 신비롭고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돼요. 이걸 친교의 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체험을 해야 돼요. 정말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만 제가 다 그냥 각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느님이 저희 아버지죠.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아버지가 너는 황씨 아니라고 했어요. 하씨라고 했어요. 이제 하느님 아들이라고.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원래 뭐예요? 황씨가 아니라 원래 하씨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 안에서 만났을 때는 예전엔 남이었는데 지금은 이모, 고모, 누님, 삼촌, 제주도는 이미 있었어요. 삼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다가와요, 나에게. 네. 그리고 흑돼지나 갈치도 아버지가 또 이게 하느님인 거예요. 감귤나무도. 그러니까 제가 흑돼지 고기를 좋아하는데 흑돼지 고기를 먹을 때 아이고 삼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한 점 한 점 소중하게 잘 꼭꼭 씹어서.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우리 삼촌이 이렇게 정말 희생을 한 갈치도 아이고 삼촌. 왜냐하면 하느님으로 만나면 새롭게 갈치도 다가와요. 나무도 풀도. 근데 동물도 그렇게 다가오지만 사람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나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언제나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 저 사람을 하느님이 창조했고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따로 또 가치의 원칙이에요.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나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며 서로에게 편안하게 맞추어주고 함께 오랫동안 동행할 수 있는 거리를 두는 방법이에요. 따로 또 가치는. 자, 부부나 부모와 자식, 친구, 동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치예요. 붙어 있죠.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면 한 달 정도 걷는다고 해요. 우리 인생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해봐요. 근데 우리는 꼭 붙어 가야 돼. 우리 꼭 붙어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다리도 묶고 팔도 묶자. 그리고 우리는 떨어지지 말고 꼭 같이 가자. 어떻게 되겠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한 달의 여정을 가면서 다리도 묶고 팔도 묶고 우리 생각도 같아야 돼. 머리도 같이 묶자 그냥. 다 묶고 걷기 시작해요. 걸어줘요? 안 되죠. 한 100m만 가도 땀이 나고 부딪힐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꼭 같이 가야 돼. 우리는 같은 생각, 우리는 한 몸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여기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기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서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라고 해서 항상 내 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부부라고 똑같아야 돼요? 네. 반찬도 그래서 그냥 식성이 다르면 따로 차려서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죠. 이건 따로예요. 성격이 달라. 가치관도 달라. 아예 그냥 길을 달리 가던가, 너는 산티아고 순례길 가, 나는 그냥 한국으로 가거나. 이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지만, 산티아고를 가. 아우, 당신하고 못 가겠어. 나는 그냥, 당신하고는 지금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잘 안 맞아. 내가 당신을 면밀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관심을 받더니 나랑 안 맞아. 나는 먼저 갈 테니까 당신 뒤따라와.
그래서 멀리 앞서가요. 뒤따라오고. 그래서 숲길을 걸을 때도 그렇게 걷는 부부가 있대요. 이렇게 한 100m 떨어져 오고 말하자면 서로 잘 안 맞아. 나는 보고 싶은 게 있고 남편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괜찮지만 아예 인생 순례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러면 잘 맞는 다른 사람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따로 가면 안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바로 적당한 거리. 따로잖아요. 이 사이가 따로잖아요. 그렇죠? 따로지만 어때요? 같이 서 있죠. 이 같이 걷는 이 거리를 홀로 선 이들의 동행.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사람들의 동행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 여행을 할 때 내가 혼자 여행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함께 동행하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지만 혼자 여행하지 못하고 항상 어떤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같이 여행 못 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갔을 때도 내가 파리에 갔을 때 나는 늘 에펠탑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 나는 신자라서 노트르담이 늘 관심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야. 노트르담 가자, 에펠탑 가자. 우리 꼭 같이 가야 되니까. 이건 가치예요. 근데 그럴 거면 나는 그냥 나 혼자 돌아갈 테니 너나 여기 있어 하고 그냥 이건 따로 해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당신은 그럼 노트르담 가서 충분히 시간 보내고 오고 나는 에펠탑 가서 사진도 찍고 언제 점심 때 어디 만나자.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개성이나 서로의 성격을 다 이해해 주면서도 함께 적당한 거리를 갖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지. 음식도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근데 나는 짬뽕이야. 근데 통일시켜. 자, 그것까지도 통일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부인이 그냥 주인이랑 주방장 힘드니까 그냥 당신도 짜장 먹어. 아니 난 짬뽕 먹을 거야. 당신이 짬뽕 먹어. 에이 그냥 가버려. 이렇게 하고 나와. 이러지 말고 짬뽕 좋아. 그럼 짬뽕 먹고 난 짜장 먹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해한 다음에 관계를 맺는다는 게 너무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적당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인데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다 달라요. 갈등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갈등이 생겨야 돼요. 그럼 갈등이 딱 생겼을 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안 되죠. 당연히 생겨야 되는 게 갈등인데 그래서 갈등은 없어야 할 일일까? 아니요. 인간관계에서 늘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갈등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 힘들어도 내가 참고 말지. 그렇게 많이 하시죠? 잘못된 거예요. 그냥 피해버리고 말지. 이것도 아니에요.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하지 뭐. 이것도 갈등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갈등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갈등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등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뭔가 해결할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겼네 이게 아니라 갈등. 갈등이 생겼어. 환대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다.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시간이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문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냥 진짜 잘못된 소문 때문에 내가 아주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겠습니다. 아셨죠? 관계를 해치고 신앙까지 이렇게 하는 헛소문의 진실. 이게 뭘까? 우선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전달을 하는데 한쪽만 전달하거나 아니면 한 부분만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 부분이나 한 부분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럴 수 있죠. 내가 그걸 다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들은 건 이 사람 얘기니까 전달할 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달하면서 왜 그랬대?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체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대? 의문? 왜 그래? 그러면 아마 이렇게 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의문이 있으니까 내가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살짝 지금 마귀가 살짝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나는 가정했을 뿐이니까 괜찮아. 그냥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들을 때는 그랬을걸? 그랬지도 몰라. 근데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뭐라고 해? 그랬대. 그랬대.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마귀가 슬슬 드러나요. 요걸 이제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지금 슬슬 나타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로 그랬다고 하면은 그 다음이 궁금해지는 일이 생겨요. 그럼 왜 그랬, 아니, 그렇게 했다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죠? 아마 이랬겠지. 라고 얘기해요. 이제 마귀가 확 드러나죠. 그럼 얘가 그 다음에 확정. 그걸 또 확정져요. 글쎄, 그랬다네. 이렇게. 완전 마귀가 드러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하냐.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고 냉담에 빠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귀가 웃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 만나지 마. 대화하지 마. 묻고 살아. 괜히 말했다 갈등만 더 커져. 그냥 너도 미워해. 그 다음에 뒷담화로 풀어. 너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더 욕을 해. 네가 이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시간상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저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만남과 대화의 용기가 필요해요. 이 문제,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이라니,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딱 가서 다 하거든요. 근데 만남과 대화의 용기가 필요해요? 네네. 아니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 전에 먼저 만남과 대화가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사실은 저는 본당 경험이 서홍범 신부님하고 딱 한 번이에요. 동광에서 보자 1년. 그리고 신부님하고 저와의 관계가 이제 황진이와 서경덕이라고 서홍범 신부님이랑 아주 그래서 정말로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로마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저한테 왔어요. 아니 제가 이제 신부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막 환대 너무 반겨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신부님이 용기를 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황 신부, 내가 동강 떠난 다음에 황 신부가 미사 중 강론에 내가 떠나면서 보일러 다 꺼가지고 감기 걸렸다고 말했어? 이렇게 성모 신부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리고 신부님 방하고 제 방이 그 난방이 달라서 제 방은 제가 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렇지. 그래도 신부님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괜히 마음에 품고 있기보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근데 차 타고 오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바로 해결하지 못했고 아주 긴 시간 그걸 품고 계셨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 좋아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가만히 보면 뭐냐면 신부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제 신자분들이 신부님 방 사제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와 보니까 썰렁하죠. 이제 신부님이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다 정리하고 신부님 방 보일러 다 내리고 갔으니까 제 방은 난방이 따로 된다는 걸 아마 몰랐겠죠. 그러니까 썰렁하네, 춥네. 이게 절단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말이 퍼지냐면 그러면 보좌 신부도 추웠겠네. 엄청 추웠대. 그런 다음에 그러면 감기 걸렸겠네. 감기 걸렸대. 어떻게 알았어? 뭐 언제 말했겠지. 강론 때 말했겠지. 강론 때 말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있지 않은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야기한 신자들은 관심이에요. 걱정이고 표명이에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개입해가지고 결국에는 엉뚱한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이것 때문에 이 만나지 말고 대하지 말고 묻지 말고 갈등만 커져 너도 미워해 뒷담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될 좋은 거리가 생겼다.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고 미워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경청의 대화라고 회복 서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여성연합회 이분들한테도 회복 서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교육을 받아보세요 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있을 텐데 이거 굉장히 경청하는 대화고 갈등 해결을 줬거든요. 그래서 회복 서클 같은 걸 통해서 정의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에요. 특히 여성단체 안에서. 아셨죠?
네, 여성단체 안에서 이 소문의 진상 밝혀내고 말하자면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자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법 우선 사람,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느님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친교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따로 똑같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오해와 갈등을 살피고 해결 방법을 배우고 익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이런 소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생활하면서 우리 여성연합회 회원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